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출마한다. 나는 안 한다. 지금 관심을 모으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한번 총선 시동 거는 사람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내년 총선 마지막으로 한번 정치를 해보려고 한다. 거의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거기에 그런 글을 보냈다는 거죠. 정치 그만두시고 저랑 낚시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디를 출마하려고 하는 걸까요? 본인은 계속 그동안 나는 이제 험지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자, 먼저 홍준표 전 대표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늙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충실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그만두고 함께 낚시나 다니자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유시민 애청자가 문자가 왔네요. 아이,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근데 정치를 그만두고 난 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인데. 네. 근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젊은 나이인 것 같으면 다른 길이라도 가 보겠는데. 네. 지금 나이가 60이 이제 넘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김영주 의원한테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네.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정치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내 진출 없이 대선 레이스를 펼치기 어렵다. 예. 라고 홍카콜라든 뭐든 자기가 하는 최종 목표는 한 번 더 대선 레이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그 대선 레이스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싶고 또 한편 최근에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고향말리 현인 선생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고향 출마? 창녕이든 또 예. 창녕이 어려우면 대구든 예. 조금 더 그런 어떤 보수 진영 내에서 원래는 이제 동대문에서 정치를 하셨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다시 나름대로의 자기가 그리던 포부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감춰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정옥 변호사께서는 저는 상당히 이거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예. 정치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 당의 이익보다는 이게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그래서 당인은 이게 선당 후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행보는요 전형적인 선사 후당입니다. 당보다는 이게 개인이에요. 본인이 이게 창녕에 출마하겠다? 예. 만약에 홍준표 대표의 고향이 호남이면 호남에 출마했겠어요? 수도권에 나가지? 지금 이게 창녕이 한국당이 텃밭으로 바뀌고 있고 당선될 가능성이 수도권보다 높으니까 안전하게 배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배지에 연연해서 가장 안전한 데 가서 놓겠다. 그럼 이게 김태호 지사는 거창에 놓고 홍준표 지사는 전 대표는 만약에 창녕에 놓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당의 유명한 분들이 전부 이게 자기 배지에만 전념하면 당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안 노는 것도 괜찮지만 굳이 논다면 동대문이잖아요. 본인이 이게 딱 그때 동대문 흠지에 가서 당을 위해 기여하고 그 다음을 도모해야지. 너무 이게 안전하게 배지를 노는 게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안 나와도 괜찮지만이라는 부분이 근데 지금 소 변호사님이 못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예. 홍준표식의 선당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당을 앞세우는. 무슨 아, 얘기냐면은 홍 대표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나서서 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예. 이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나오면 기회 온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좋은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작년 2018년 1월 달에요. 예. 대구 북구 의뢰 지구당 당협위원장을 맡으셨었어요. 그때 엄청 비난이 왔었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저께 방송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를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 뭐 창녕 얘기도 하는데 거기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의 본심은 살아남으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한참 정치 후배로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IQ가 있고 EQ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IQ는 보통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인데 예. 홍 대표가 정치 IQ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치 EQ가 많이 떨어지셔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내심 저런 얘기를 마음속에 있어도 굳이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한국 정치에 기여하고 싶은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예. 그 너무 정치적 계산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마무리가 잘 안 될 테니까 정치 EQ를 좀 강화하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나한테 험지 출마하라고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으로 한 걸까요? 왜 대체로 보면 뭐 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당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리 대체로 그렇게들 얘기하지. 나는 험지는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 그렇게 하면 나쁜 얘기다. 이런 얘기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당이 스스로 혁신을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험지에 나가서 싸움만 합니다. 근데 한국당이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험지라는 데를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다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선거 구도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홍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서 나를 당해서 기묘하게 써달라. 이걸 몰라주는 사람은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홍준표 전 대표 내년에 마지막 정치해보려고 한다. 이게 총선 출마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 후보였고 대선 후보였고 또 차기 대선 주자의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중에 한 분이 또 이낙연 총리입니다. 어제 날짜로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는데요. 총리직 오래 있어도 흉하고 또 멋대로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조화롭게 물러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쇄신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가급적이면 당에 들어와서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 앞으로 행보 한번 전망해 볼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하셨던데 얼마나 조언을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막 걸리나요?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요. 지멋대로 해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그냥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예. 1월 16일 이전에 사퇴합니다. 왜냐하면 1월 16일이 공직자... 전화 받았어요?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이 공직자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해야 될 90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16일 전에는 무조건 총리를 사퇴합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 당에서 이제 선거 체제가 꾸려지면 비례대표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예.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총선을 치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16일 이후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비례대표일지 지역구 맡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민주당에는요. 예.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스타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 위에 뭐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딱
갔을 때 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누가 왔구나라고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그 두 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라서 아하. 저는 한 지역에 머물러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낙연 총리에게는 예. 그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7가지 한 조건이 있는데 예. 3가지가 있고 4가지가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 다른 여당의 대권 후보들이 다 그냥 사그라져 들었어요. 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있고요. 없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가치관, 본인의 브랜드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절대적인 매니아층, 친박, 친문, 이런 절대적인 매니아층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을 감동시키는 스토리와 자질, 이것이 좀 아직도 부족해 보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권력 의지입니다. 예. 언제쯤 나는 대선 후보로서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할지 예.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처음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 싶었는데. 차재원 교수. 예. 이낙연 총리의 그러니까 지금 그 증가 그러니까 당에서의 호출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결국은 총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1등 문패를 달고 싶어 하는 거겠죠. 지금 이게 여권 차기 그러니까 여권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 지금 인지도 조사를 하면 상당히 지금 1위를 이낙연 총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조국 사태를 관통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임기가 남아있지만 총선 때는 아마 그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를 해서 아마 실질적인 아마 간판으로 지금 내쇼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당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가 총리 2년 반 넘게 하시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아주 좋게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하면 안정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 더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총리를 하시면서 보니까 일종의 군기반장 역할을 또 하시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내각을 나름대로 장악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이번 조국 사태 때 과연 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만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낙연이 뭘 했는지는 후세에 알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예언을 남긴 거 보면 아마 본인이 뭔가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이 대정부 질문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으로 대변되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지식과 교양과 이런 걸 통해서 야당 의원들을 공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설득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높게 평가받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 장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나라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가장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하고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예. 그리고 또 당내 경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의 지지세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아주 열렬한 지지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당이 간판이 된다면 그 능력으로 아마 결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기영 변호사 혹시 민주당 내부에 빨리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 좀 있습니까? 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는 자원봉사하겠다고 말을 했고, 예. 당내에서는 호출하겠다고 차출하겠다. 했고, 예. 그래서 그게 다 맞아 떨어져서 실제 그 역할을 얼마나 이제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소구력이 있는가가 제일 관심사이고, 예. 그 점에서는 한 2가지 정도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군기반장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때 사전 준비하면서 장관들 다 모아놓고 주말마다 아주 그냥 혹독하게 같이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이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려고 하면 이낙연 총리하고는 좀 피하고 장관을 직접 상대하고자 왜냐하면 총리하고 했다가 본전을 못 뽑으니까 별로 영향가 없었다 이런 판단인데 그만큼 준비가 철저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준비가 좀 제대로 된 장관에 대해서는 또 사후적으로 또 이야기도 좀 하고 정리도 하고 역할들이 좀 있었다. 도지사도 했고 사선 의원이고 이제 국무총리로 최장수 총리였으니까
실제 안정감 있게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조용한 것 같아도 실질 역할이 많았다. 다만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팬심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원 어떤 말씀?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거에 좀 사족 같기는 한데요. 뭐 1월 16일 날 이전에 선대위원장은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실패하게 되면 예. 저는 지금 이해찬 이인영 원내대표 체제는 바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되고 1월 15일이 아니라 5월 연말 전에 이 총리가 복귀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사족처럼 덧붙입니다. 예. 관심을 모으는 홍준표 전 대표, 이낙연 총리 행보 한번 짚어봤고요. 출마하면 또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있죠.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오늘 저녁에 자신이 운영하는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지난 8월부터 내사했다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심하게 반박하니까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조국 수사 관련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조금 있다가 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